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그 한심한 허영심 하나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말아먹은 사람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욕심에 절어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의 가족이 될 뻔했다는 걸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쫙 끼쳐요. 지금부터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적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고 위로는 똑똑한 오빠, 그리고 아래로는 활달하고 운동신경 좋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눈에 띄었던 오빠와 동생이랑은 달리 둘째인 전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어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고 무난했고 얼굴도 평범한 서러운 둘째였죠. 자식이 3명이면 그중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건 둘째라는 거. 아마 형제자매가 많은 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눈에 띄는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제 목 하나는 챙기기 위해 열심히 눈치를 키웠고 뭘 하던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바쁜 부모님의 일을 돕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하는 수자애 중에 수재였기에 서울권 유명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남동생은 워낙에 운동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예체능 쪽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랑 동생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등골이 잔뜩 휘다 못해 꺾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저까지 부담을 보탤 수는 없겠다 싶어 저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 열심히 불판을 닦기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니 부모님은 엄청 든든해 하시면서도 못내 미안해 하셨죠. 엄마는 매번 저한테 미안하다며 엄마 아빠가 장사가 잘 돼서 우리 딸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안 하게 해야 하는데 고생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더 넉살을 떠며 뭐가 미안하냐고 되려 좋은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어차피 나중에 성인 되면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도 해야 하는데 사회생활 미리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너무 재미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띠며 저만 보면 열아들 안 부럽다고 아주 든든하다고 하셨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해야 할 나이가 왔을 때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 나갈 것을 고려해서 집 근처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는 것을 택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던 데다가 생활비도 크게 나가는 것이 없어서 제가 부담을 가질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던 오빠는 군대에 다녀온 후 졸업을 해서 곧바로 취업을 했기에 가끔 저에게 용돈을 보내줬고 동생도 본인이 하고 싶은 직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저도 제 밥그릇만 잘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된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무작정 서울행을 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말렸던 건 저보다 먼저 서울에서 생활을 해본 오빠였어요. 너 진짜 서울 오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 아빠가 내 결정에 반대하셨던 적 있어? 그냥 걱정 좀 하시고 끝이지 뭐. 오빠도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 없으신 것 같던데? 미리 말해두지만 서울은 지방이랑 차원이 틀려. 교통수단부터 시작해서 집값까지 단단히 각오라는 게 좋을 거다 너. 생활력 강한 거랑 돈이랑은 별개인 거 알고 있지? 서울도 사람 사는 곳인데 차원이 달라봤자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빠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막상 도착한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복잡한 곳이었어요. 집을 구하는 비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택도 없어서 우선 보증금과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직장 근처 반지하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반지하는 정말 뉴스에서 봤던 대로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못 되더라고요. 게다가 출근길은 어찌나 복잡하던지 지하철 노선도 너무 많은 데다가 방향도 다른 것이 있어서 처음 출근을 했을 땐 30분이나 지각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첫 서울살이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덕에 잘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옥 같은 출근길에 적응을 하는 것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오빠가 말해준 것이 그저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은 쥐꼬리만한 수준이었기에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것저것 공과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부모님 용돈까지 보내드리고 나면 제게 남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살고 있었던 반지하는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온 집안에 곰팡이가 드글드글 끓었고 겨울에는 난방 보일러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불을 몇 겹씩 둘러싸고 자야 했습니다. 게다가 반지하 특성상 채광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고 살아야 했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 생활이 짜증나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법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서 쭉 버티다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 그때 꼭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죠. 부모님은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는 저를 보면서 계속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네 아빠가 딸내미 고생한다고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알아? 그만 고생하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살아. 네 오빠도 너 신경 쓰여 죽겠다고 하더라. 세상에 반자가 뭐야 반자가. 거기서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엄마 괜찮아. 나 여기서도 살만해. 그리고 사건 사고는 반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꼭 성공할 거니까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나 건강 조심하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할게.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버텼어요. 그렇게 이 악물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며 살아온 저는 마침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직급도 오르고 밑에 후임들도 생겼지만 딱 하나 반지하 신세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르는 건 저의 월급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정도 모았으면 충분하겠지 싶어서 집을 알아보면 반지하 아니면 1층 집 매물뿐이었어요. 그래도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무렵쯤 친한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었고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알게 된 건데 남편도 저처럼 반지하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형편도 더 나은 사람이 왜 반지하에 사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나보다 훨씬 더 가정 형편도 나으면서 왜 반자에 살아? 일단 내가 장남이라 부모님께 딱히 집 문제를 손벌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어지간한 집에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대출도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집은 좀 별로더라도 돈 열심히 모아서 이사 가야지 하면서 반자 살고 있어. 저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비슷했던 남편. 곁에 있으면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었던 데다가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던지라 저와 남편은 1년 반을 예쁘게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가까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고 듬직한 사람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 양가의 인사도 잘 맞췄고 제 가족도 남편을 무척 좋아했으며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모아온 돈으로는 마땅한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 집값은 정말이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제가 살던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볕도 들지 않는 데다가 습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그래도 든든하기도 하고 덜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은 그러지 말라고 작은 집이라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결실을 이뤄내고 싶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항상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우리 이해 못하더라. 그냥 차라리 투룸이라도 구해서 살지. 반자에서 신혼생활이 뭐냐고. 없어 보인다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치만 우리는 우리만의 신념이 있잖아. 꼭 성공해서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신념? 두고 보자 그래.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승자가 될걸?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서 꼭 우리 돈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그때 되면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말던 저희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잔잔히 흘러가는 강 같은 일상에 누군가 커다란 돌을 던지게 될 줄 그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정말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운 데다가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길을 지나가다 길 잃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에게 이용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조차 시동생은 웃으면서 세상 마음 편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학창 시절처럼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시동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런 시동생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시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형수님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와, 정말요, 도련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티를 안 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내 동생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형이 돼가지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네. 야, 임마, 말을 좀 해주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기 있냐? 미안해. 확실하게 결혼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숨기다가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님 아버지까지 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 그때 다 같이 오면 될 것 같아. 내 친동생 결혼식도 아닌데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어요. 사실 너무 쑥맥이다 보니 장가는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기랑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났을까? 아니면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게 기대 반 궁금증 반의 시간이 지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와인을 설명해주는 직원부터 해서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샹들리에까지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게다가 여기 레스토랑은 엄청나게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지라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첫 만남이라고 들었는데 첫 만남 식사치고는 굉장히 거창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모님과 시동생의 여자친구
그리고 시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고급진 웨이브 머리부터 시작해서 치렁치렁한 귀걸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까지 마치 명품이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웃으며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채연이라고 해요. 형수님이면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어차피 가족은 될 거지만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래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근데 첫 만남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언니는 미니멀한 스타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엔 명품 하나쯤은 기본인 시대인데 이런 고급진 곳에 오면서 그런 에코백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는 건 좀 너무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 아유, 저는 명품 안 좋아해요. 명품 가방은 이쁘긴 한데 비싸기만 비싸고 실속은 좀 없잖아요. 저는 싸고 실속 있는 걸 더 좋아해서요. 제 가방은 뭐 겉으로 보기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가방 안은 꽉꽉 알차게 담았거든요. 또 꼭 비싸고 이쁘다고 명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첫 만남에 제 가방을 지적하면서 비꼬아 댔길래 저도 당당하게 맞서 비꼬아 줬습니다. 보자마자 기싸움을 걸어댄 예비 동서 때문에 분위기가 확 굳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아버님께서 위트 있게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신 덕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시동생이랑은 성격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였고 예의범절이 하나도 없으며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척, 고고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깔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했죠. 첫 인상을 이렇게까지 말아먹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날 일이 있다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웃어주면 안 되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예비 동서가 벼랑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 시댁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 손엔 프리미엄 한우 세트를 다른 손엔 되게 고급지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 세트 같아 보이는 것과 와인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가족도 아닌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인사드리러 온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복하며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하며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비 동서는 한없이 당황스러워하는 식구들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들고 온 물건들을 한껏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예비 며느리가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거는 제가 좀 어렵게 구한 장 세트거든요. 시중에 팔지도 않는 그 프리미엄 세트인데 제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왔어요. 고추장이랑 된장인데 마트에서 파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져가지고 맛이 아주 고급질 거거든요. 아, 아유, 그래, 고맙다, 아가.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하게. 그래, 이런 건 안 가지고 오고 내 몸으로 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고맙다. 잘 먹을게. 아, 아니에요. 어차피 뭐 결혼할 사이고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찾아뵈어야 하는데 미리부터 와서 이렇게 눈도장 좀 찍어놓는 게 좋죠. 저기 언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에이, 설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건 아니시겠죠? 아, 저요? 저는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랑 직접 따서 말린 곶감 좀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또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낸다면서요. 맞아, 맞아. 사부인께서 직접 만드신 게 나는 그렇게나 맛나더라. 감칠맛도 있고 사부인 된장을 먹은 뒤로부터는
시중에서 파는 건 너무 인위적인 맛이 나서 먹지를 못하겠더라니까. 곶감은 또 어떻고 비싸게 파는 곶감들보다 사부인이 말려서 만드신 곶감이 홀 부드럽고 달달하니 정신 놓고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다 먹어버려서 문제야. 시부모님의 반응에 예비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온 고급진 선물을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속으로는 이가 부득부득 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창 생글거리고 웃는 낯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시동생과 예비동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예비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저희는 최대한 큰 예식장 잡아서 결혼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하객수를 채울 만큼 큰 웨딩홀이 있을지 또 고민이에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큰 곳은 어지간하면 하객수 많이 받아줄 텐데 한번 잘 찾아봐요. 플래너 끼고 하면 더 좋고요. 아이, 그래도 플래너 추천받는 것보다는 경험자 추천이 훨씬 낫죠. 언니는 어디서 하셨어요? 언니 한 곳 어딘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는 그렇게 큰 데에서는 안 해서요. 그냥 딱 적당한 규모에서 했고 가성비로 했어서 아마 추천을 해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러면 뭐 혼수 같은 건 좀 크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집을 좋은 곳으로 사셨나? 언니, 어디 산다고 하셨죠? 강남? 강북? 어디 아파트 살고 계세요? 아니요, 따로 신혼집 마련 안 했고 그냥 원래 살던 반자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랬구나. 아, 저는 몰랐네요. 반자에 살고 계실 줄은. 두 분이서 같이 맞벌이 하고 계신다길래 적어도 뭐 강남 아니면 강북 쪽 아파트 정도는 사는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다. 반지하에 산다는 말에 예비동서는 입꼬리를 쓱 올려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뭐 이 정도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지하 산다는 말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치를 좋아라 하는 예비동서라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만한 반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이런 반응 따위가 아닌 뒤에 이어진 말들이었어요. 제가 요즘엔 하도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시간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집 고르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하니 동서는 무시하는 눈빛을 툭 보내더니 나중에 본인 신혼집 이사하고 나면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강남 쪽 30억짜리 아파트 생각하고 있다며 얼마나 호화롭고 예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아주 염장을 질렀어요. 30억짜리 아파트. 첫 만남부터 사치를 펑펑 부리던 예비 동서답게 결혼식도 그렇고 신혼집도 그렇고 미친 듯이 사치를 부릴 예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딱히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느 정도 재력이 되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3자인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얹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와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면서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비 동서의 30억 아파트 발언이 저희 식구에게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킬지.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결혼식을 이틀 정도 앞둔 날의 저녁. 저는 평소처럼 퇴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보니깐 발신자는 다름 아닌 예비 동서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던 예비 동서였지만 결혼식이 이틀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속에서 흘러나온 예비 동서의 말은
정말 뜻밖의 말이었어요. 갑자기 본인네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 거 알고 계시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안다며 그런 걸 잊어버렸을 리가 있냐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 있냐고 하니 동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남편이 결혼식장에 오면 본인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것 같아서 두 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짓거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도 그렇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에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가족이 결혼을 하는 날인데 저희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싸운 것도 아니고 절연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예비 동서는 제 대답 따위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스스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제일 놀랍고 어이가 없었던 건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은 반자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옷에서도 좀 반자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만났을 때도 꾸준히 맡았고 특히 그 곰팡이 냄새가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우,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 맞아요. 솔직히 좋은 날인데 계속 그 냄새 풀풀 나고 그러면 저희 쪽 손님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 예식장은 강남이고 홀도 엄청 고급지고 큰 데다가 하객들도 예식장 수준에 딱 맞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우리 부부가 그 웨딩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좀 빠져달라 이건가요? 예.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 기분 나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딱 하루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솔직히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엄청 창피하실 거 아니에요. 아, 강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빈익빈 부익부. 자격지심도 드실 테고.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마시라고. 도련님이랑도 얘기 다 끝난 건가요? 네, 당연하죠. 남편이랑도 얘기 다 됐어요. 아주버님께도 대신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기분은 좀 나쁘시겠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란데 뭐 어쩌겠어요. 알겠어요. 반자 사는 우리는 엄청 고급진 웨딩홀 분위기에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안 갈게요. 결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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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에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과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을까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는 친동생이고 저에게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 날인데 예비 동서가 오라 하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그런 일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혼식 당일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서 남들보다 1시간이나 일찍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예식장은 예비 동서가 자랑했던 대로 무척이나 크고 화려했으며 사람들로 엄청나게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신부 대기실로 향하니 예비 동서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깔깔 웃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야야, 맞다. 너희 그 아주버님 내일분은 오신다? 너 진짜 싫어했었잖아. 듣자 하니까 뭐 반지하 산다고 했다며? 요즘 시대에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반지하 같은 곳에 살아?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 얼마나 궁상맞게 살면 대출도 안 받고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 생각을 해. 몸에서 얼마나 반지하 냄새가 진동을 하던지 내가 역겨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좋게 돌려 오지 말라고 했지. 수준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말은 또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좋더라. 당연히 그 나이 먹고 반지하 살면 말이라도 좀 통해야지. 다행이네.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부득부득 귀여워지는 않는 거 보면 좋은 날 분위기 잡칠 뻔했잖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 들리게 저희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고요. 역겹다는 말, 분위기를 잡칠 뻔했다는 말, 그 말들은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였으니까요. 잠자코 안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저는 한껏 웃는 표정을 띠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고 예비 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즐겁게 떠들던 입을 멈추고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표정이 얼마나 웃긴지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예비 동서의 표정을 보고서 예비 동서의 주변에 서 있던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챈 것인지 저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동서 오늘 너무 예쁘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나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렇게 사람 많을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보다. 그치? 어머, 형님 언제 오셨어? 오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오늘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에이, 신부가 연락 볼 겨를이 어디 있어.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지? 그런데 동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친구분들 좀 밖으로 내보내도 될까? 아, 네. 저희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히들 대화 나누세요. 동서의 친구들은 분위기를 파악하고서 모두 신부 대기실 밖으로 빠져나갔고 저는 친구들이 모두 나가자마자 웃는 낯을 싹 지우고서 예비 동서를 쳐다봤어요. 예비 동서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는 저를 죽어라고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째려보던 말던 제 알바가 아니었거든요. 예비 동서는 한참 동안 절 째려보다가 제 팔을 확 끌어당겨 이를 꽉 깨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체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제가 이틀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동서. 어떻게 가족 결혼식을 참석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동서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안 올 수가 없었지 뭐야. 저는 싱긋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마침 밖에서 곧 입장할 시간이라며 안내를 해왔습니다. 딱히 지체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해봐야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 말없이 가방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예비 동서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며 끝까지 톡 쏘는 동서에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죠. 확 면상에 던지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라고요. 확인하면 도움이 될 만한 거고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네준 서류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던 예비 동서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뭐였냐고요? 바로 예비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살 집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기대를 하던 3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변두리의 1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였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비 동서가 30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기분이 들어 저희는 시동생을 따로 불러 예비 동서가 해준 말들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30억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혼수로 30억 아파트 해오기로 했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자세히 좀 말해봐. 맞아요, 도련님. 우리도 듣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그게 그러니까 형수.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요. 계속 결혼 얘기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확신해 주려고 신혼집으로 30억 아파트를 마련해 오겠다고 말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약속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거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직장인이 대출도 없이 모아놓은 돈도 없이 서울에 있는
그것도 고급 지역이라 불리는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무슨 재주로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요? 시동생의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모아온 돈을 다 합쳐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금액이었고 대출은 담보가 없는 이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는 건지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그 사이에서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시동생이 스스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오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네.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렇게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아유, 이 바보야. 저질러 놓고 해결도 못할 걸 뭐하러 말을 꺼내냐. 도련님이 진짜 많이 사랑한다 치고 상대방은 도련님한테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진짜 좋아한대요? 아니, 사랑하긴 한대요? 네, 그냥 저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 그 신혼집이 걱정이에요. 저는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을 하는 시동생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비 동서에게는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가짜 서류를 만든 다음 결혼식 날 예비 동서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서류 안에는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가 아닌 서울 변두리 구역에 있는 1억짜리 저렴한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적어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시동생 자체를 사랑한다면 얼마짜리 집을 계약해 오던지 간에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서류를 보여주고 예비 동서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말이죠. 저의 제안에 시동생은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비 동서가 시동생을 사랑한 것이길 바랬어요. 그만큼 시동생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예상한 대로 예비 동서는 시동생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니 손은 마치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빨개져선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았어요.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조금은 씁쓸한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잔뜩 화가 올라있는 예비 동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걸 눈으로 본 소감이 어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30억짜리 아파트는 없고 1억짜리 집 서류를 마주한 소감을 좀 말해줘 봐요. 너무 궁금하네. 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치고 있었던 거야? 셋이서 나를 감쪽같이 속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아? 좋냐고. 목소리 높아진다. 밖에 사람들 다 들을 것 같은데. 들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상관없어.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되려 내가 피해자인데. 아이씨, 이것들 순 사기꾼이고만 그래. 법이 무섭지도 않아?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순진한 우리 도련님 꼬셔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은 날강도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것들이 사람을 물로 보든 불로 보든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아이고 뭐 고소할 거면 고소해. 무슨 말만 하면 다 고소를 한다고 그러네. 이게 범법이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응을 할 테니깐. 예비 동서는 얼굴이 토마토 마냥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밖에 있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신부 대기실 안으로 모였습니다. 결국 그날 결혼식은 잘 치러졌느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신부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굴었는데 결혼식이 잘 되었을 리가 없죠. 시부모님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우왕좌왕 정신이 없으셨고 남편과 시동생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서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신부 쪽 혼주로 오신 분들이 알고 보니 예비 동서의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부모 대행, 즉 아르바이트로 오신 분들이셨죠. 사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오셔서 딸을 챙기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혼주 입장으로 와 계시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신부한테는 가보지도 않으시고요. 그걸 보고 있던 제가 두 분께 다가가 물었어요. 지금 따님 소리 지르고 머리 쥐어뜯고 난리가 나셨는데 가서 좀 달래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야 남이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여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말리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저기 사실 저희는 친정부모가 아니라 여기 알바로 온 사람들이에요. 부모 대행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럼 오늘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돈을 제대로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 스케줄도 있는데 아이고 참. 신부 쪽 혼주로 온 두 분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속은 건 예비 동서가 아니라 저희였던 거였어요. 결혼식은 결국 파토가 났고 예비 동서 아니 그 여자는 결혼식장이 떠나가라 울고만 있었으며 하객들은 저마다 술렁거리더니 이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고 저희 역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 시동생이 제일 괴로워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네요. 형이랑 형수님 말이 맞았어요. 이런 걸 떠볼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끝을 낼걸. 의약금 물어낼 거 다 물어내고 그냥 다 끝을 내버릴걸. 도련님 잘못 아니에요. 작정하고 속이려던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 당한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예년이 아니었던 거지. 아유, 나 아직도 손이 덜덜덜 떨린다. 이거 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니?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화딱지가 나서 원. 시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퍽퍽 내리치시며 한탄을 하셨고 저와 남편은 속상해하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대신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모두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본 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대화로 상황을 해결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아무 잘못한 거 없어. 당신들이 긁어서 붓으로 만든 거잖아. 숨길 수 있었는데 일부러 다 파헤친 거잖아. 나를 원망할 게 아닌 거잖아.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적당히 좀 하자.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대체 무슨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진짜 뻔뻔하게.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뭐 대화 나눠볼 생각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겠네? 법 조치를 취하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이 덜컥 마음에 걸린 건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화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겠다면서요. 무슨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니 진짜 할 것 같아서 겁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모든 결정권을 시동생에게 쥐어줬습니다. 그 여자는 우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시동생만 오케이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시동생은 오랜 고민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의 뜻에 따라 며칠 후 4명이서 사자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밥을 같이 먹은 날들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 상황이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4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도 오가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던 그때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예비동서 아니,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귀에 피딱지가 않게 죄송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척을 하면서 살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왜 결혼을 하려고 한 거냐고 소리를 콱 질렀어요. 누구 인생을 더 망치려고 했냐고 하니 처음에는 결혼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단물 다 빠지고 나면 버려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도련님이 이 여자한테 생각 이상으로 되게 잘 해줬대요. 그걸 보고 나쁜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도련님하고 결혼하자고만 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고 그래서 이용하다가 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머리에 피가 몰리는지 열받아서 혈압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탕. 그 여자가 시동생에게 원한 건 딱 한탕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먹은 다음 슬슬 질려갈 때쯤 헌신짝 갖다 버리듯 버리려던 속셈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그 사과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데도 그 진심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결국 시동생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그 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관계를 마무리 짓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대신 여태까지 선물해 준 것들과 빌려준 돈들은 모두 돌려받기로 하고 말이죠. 길게 시간 안 줄 거야. 내가 여태까지 선물해줬던 가방, 지갑,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 다 돌려주고 내가 빌려줬던 100만 원도 3일 내로 돌려줘라. 어차피 남남되는 판국에 시간 길게 줄 필요 없잖아. 그치? 아니 아무리 그래도 3일 안에 100만 원 어떻게 마련해. 시간 좀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무조건 3일 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대출을 받든지 남한테 빌리든지 해서. 이게 내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너에 대한 마지막 배려야. 그리고 다시는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벌 받아. 시동생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단호하고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섰고 저도 거기에 한마디를 얹고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마터면 예비 동서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자기한테 절로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뻥 차버렸어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 평생 벤츠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놓친 거라고 봐도 무방했죠. 그리고 3일 후 그 여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건지 대출을 받은 건지 시동생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시동생이 선물해준 물건들도 모두 택배로 보내줬어요. 차마 만나서 줄 용기는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내면서 계속 시동생에게 구질구질할 정도로 매달렸다고 해요.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엄청 많이 사랑했으니까 관계 개선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아서 시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대요. 이번 일을 통해 유순하기만 했던 시동생도 많이 깨닫고 바뀐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항상 본래의 성격에서 조금 더 독해졌으면 조금만 더 단호하게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밖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술에 취해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본인이었어요. 제 무덤을 제가 팠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반면 무척이나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전의 밝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고 만나서 밥을 먹어도 아무 말 없이 멍 때리고 있기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스스로를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남편한테는 형수님께 잘하고 살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한답니다. 형수님, 매일 볼 때마다 하는 소리기는 하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저희 엄마도 맨날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 건 축복이다 하신다니까요. 도련님, 살다 보면은 이보다 더한 애들도 겪게 될 텐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크게 당해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비슷하게라도 안 당할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좀 키웠을 테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우리한테 말해요. 알겠죠? 네, 형수님. 명심하고 살게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 동생도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나서 제게 정말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사람 인생 하나 살린 거나 다름없다면서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 해결했다면서요. 사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기분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최근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살아온 반지하 집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방은 2개에 채광도 확 들어오는 데다가 환기도 엄청 잘 되는 저희만의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쯤 이 반지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마침 싸고 좋은 매물이 나와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기에 이제 서서히 짐을 정리하고 가구 배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사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막상 벗어나려 하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 추억만 한가득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추억은 내일을 살아가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앞으로 시작될 저희 부부의 2번째 인생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는 시동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멀리서나마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